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월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 빈자리 여러분 많이 느끼셨나요? 옥반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호경이고요. 간밤에 좀 이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좀 이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별로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라클은 틱톡이 미국 사업 운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올랐지만은 반면 MS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이 AI 주도주는 쉬어가는 좀 흐름을 보였죠. 네, 오라클이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확실히 탑픽 중에 탑픽인 것 같아요. 탑픽 중에 탑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또 방송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또 저희에게 투자 전략을 또 마구마구 보내주실 파워티 우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티. 냉철한 분석. 네. 네, 그리고 또 저희와도 네. 아이 컨택트가 조금 네. 되면서 지금 잠깐만요. 뭐죠 이게? T로 랩하시는 건가요? 네, 랩하시는 억지로 줄 알았어요. 만들어봤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해요. 저희와 아이 컨택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옥둥이 분들과 아이 컨택 많이 해주시고 네네네. 오늘 티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셋 중 유일한 티죠. 네. 네. 오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워티 윤진 대표님과 냉철한 분석 할 텐데요. 먼저 미주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 반장님, 네. 어제 제가 했어요. 제 빈자리 느꼈나요? 어제, 네. 그래요? 네. 빨리 좀 선물 지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뉴욕 증시 다가오는 FOMC 경계감에 3대 지수가 소폭을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현재 선물 지수도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먼저 네. 나스닥 보면요. 0.02% 좀 하락을 하면서 24,517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고요. S&P 500은 지금 이렇게 진짜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죠. 네네. 그렇죠? 예, 이 6,667포인트 유지를 좀 하고 있네요. 네, 중립을 왔다 가리키고 갔다. 있고. 예. 이제 또 초록불을 또 켜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호등 같습니다. 그쵸. 네, 아무래도 FMC가 있다 보니까 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좀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 있을 네. FMC에 되게 기대감과 우려감과 경계심을 함께 가질 텐데 네, 그쵸. 그런 분위기를 우리 옥 반장님을 기다리셨던 옥둥이 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빈자리 많이 느끼셨나요? 우리 옥둥이 분들 어서들 들어오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고요. 제 빈자리를 가장 많이 느낀 분이고 어제도 또 들었어요. 제가 많이 저를 찾으셨다고. 땅비니님. 또 이렇게 옥 반장님 빈자리 많이 느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비니님이 어제 네. 그래도 쭉 주셨던 걸로 그래요? 기억하거든요. 또 이렇게 제 빈자리를 느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들어오셨고요. 스티브 놀러가요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AO 막님께서도 들어오셨고 좀 새로 보이는 음악들이 있네요. 스테어웨이 투 조커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또 1시간 동안 저희가 알차게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에서 인사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마구마구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옥둥이 분들 많이 의견 주시면은 네.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미주픽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슈픽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처음 다루는데요. 빅베어 AI입니다. 오. 빅베어 주가가 어제 16% 급등했습니다. 그렇네요. 이 빅베어는 2020년 미국의 여러 AI와 또 데이터 분석 기업의 합병으로 탄생한 기업인데요. 정확히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핵심 비즈니스는 다양한 산업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작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거나 네. 공급망, 물류 분야에서는 수요를 예측해서 재고 물량을 최적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빅베어는 좀 고위험, 고수익 주식으로 또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결과적으로
시총은 $20가 넘는 수준으로 커져 있지만 실적에 있어서 수익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네.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내슈빌 국제공항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이 계약이 다른 공항, 항만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수익성 부족과 또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님과 함께 빅베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빅베어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IB 업계가 좀 의미를 두는 부분은 이 수주 잔액입니다. 1분기 말에 빅베어 AI 수주 잔액은 2023년 말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수주 잔액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향후 좀 매출 성장 가속화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AI를 다루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좀 방산이랑 엮여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근데 명확하게 이제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과는 차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정말 이제 정보 첩보전에 해당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네. 이런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본인들이 물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물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군사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군사 내부 물류뿐만 아니라 뭐 항만 시설에 대한 물류, 혹은 이제 뭐 아까 나왔던 항공 시설에 대한 물류, 이런 이제 물류 시스템들이나 보안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빅데이터로 다루고 컨트롤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로지스틱스 관련된 사업 분야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로지스틱스 관련된 분야들은 전 세계에서 이제 탑5 안에 드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 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매출 대상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좀 볼 때는 B2B 쪽으로의 수요는 팔란티어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팔란티어는 그렇군요. B2G 쪽으로 좀 더 네네. 많은 기업이고, 사실 B2B도 물론 이제 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이 기업보다는 조금 더 산업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빅베어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이 잘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성장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산업 분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소프트웨어 붐이 좀 심하게 AI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입장벽을 치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B2B 계약들은 좀 빠르게 초기에 계약 많이 맺어놓은 친구들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롱런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현재 확보하는 계약권 매출권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존속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라클이 지금 지난주부터 네. 한 일주일 넘게 되게 핫한데 네네. 매출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RPO가 네네네. 전년 동기 대비 네. 약 360% 급증했다. 이 네네. 소식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네네네. 뭐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도 있었지만 네, 그쵸. 그럼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PO 그래요? 자체가 어쨌든 이제 미래에 환수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미래에 이미 계약건들을 한마디로 이제 선계약을 맺어놓고, 그리고 미래에 이제 인컴이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계약을 많이 맺어놨다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이 일단 확보가 된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가 해당 시점에서 찍힐 때마다 이전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은 수준의 재무제표가 기본 매트리스처럼 깔려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RPO가 높게 형성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그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크게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RPO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주가가 탄력을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전 대비해서는 분명히 매출이 올랐음에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전 대비해서는 매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오라클하고 비슷하게 엮여 들어간다라면은 주가의 상승세가 지금 주가가 $6가 좀 안 하고 연 고점이 10.44달러 정도 되는데 한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고점 기준으로. 근데 이제 RPO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로 꽂힌다. 그러면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세일즈 레버뉴가 1.6억 달러였어요. 작년도. 네. 근데 정말 이 숫자가 환상적인 게 OP 마진이 적자가 마이너스 1.6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번 거보다 네.
결국에 남는 거는 세일즈 크기만큼 적자를 봤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로 꽂히고 이 시총이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들을 좀 불식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세일즈 관련된 어쨌든 비용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됐다라는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이 모델 자체가 AI 모델 자체가 이미 이제 투자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테크니컬 밸류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엔 이제 정말 B2B 대상으로 세일즈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영업 마진들을 투여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적극적으로 돌리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네. 일단 당장 계약 자체가 뭔가 흑자 계약으로 전환이 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류적인 부분들도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매출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반에 그 매출을 찍기가 쉽진 않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한 몇 년 전 몇 년 전부터 존재했던 사업체가 아니라 최근에 한 2년 정도 이내에 기술 개발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네네.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 네. 보면은 이제 그 YOI 말고 QOQ 기준으로 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이게 그 지금 마이너스인데 네.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공항에 뭐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항에 들어가려면은 단순히 CEO가 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뭔가 커넥션도 좀 있고 맞아요. 뭐 유대관계도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갸우뚱한데 비재무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더 주가의 탄력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들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게 영업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변수적인 게 많고 그리고 인맥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B2G는 그게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특정 탑1 VIP 한 명을 위해서 많은 영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한 명이 결정하지 않고 뭐 하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매출이 좌지우지가 커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는 그런 걸 굉장히 잘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VIP 제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를 잡아서 그들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 환수가 됐던 거고 네,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B2B가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B2B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적인 인맥풀이 넓은 그런 인맥들을 계속해서 이제 돈을 줘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를 돈을 줘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인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인력들을 고액 연봉으로 데려옵니다. 그 네. 과정에서 판관비가 대부분이 쓰이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들이 많은 지출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인력풀이 넓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이들에게 투자금이란 사실 기술적인 개발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영업적인 풀들을 빨리 늘려놓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관비를 빨리빨리 써버리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B2B 분야는 지금 3년 이내에 본인들의 영업망들을 다 세팅해놓고 B2B 계약을 맺어놓지 않으면은 이후에 신규로 맺을 기업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렇죠. 네. 차라리 지금의 적자는 긍정적인 적자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업들이 그냥 인맥 채용하고 인력 채용하고 그냥 뭐 기술 개발도 애매하게 그냥 마케팅비로 지출해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이제 최악의 네네. 매출 재무 구조인데 정말 이제 세일즈를 위한 세일즈를 하기 목적으로 위해서. 네, 지출한 경우에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네. 매출로 보시면 돼요.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인력 데리고 오고 네. 좋은 인력들이 열심히 세일즈 활동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OP하고 넷인컴이 조금 되는 것들은 투자의 활동 일환으로 좀 봐도 무방하다. 네. 오히려 지금은 세일즈에 좀 더 주목하자. 네. 이런 컨셉이군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좀 전형적인 종목 같은데요. 이 빅베어를 좀 조정할 때 이 매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이미 조정을 네. 한 차례 받고선 다시 이제 반등 구간으로 돌아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분야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시가총액 자체는 상승하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나 주요 빅테크들이 무너질 때 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랠리가 이어지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문제가 당장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전후로 뭔가 시장에서의 청산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빨리 탄력을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하이밸류로 갔던 기업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금이 빠질 때 반사적인 수혜로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공항 그게 소식이 어제가 아니라 좀 며칠 전인데 네네. 어제 주가가 되게 반등했더라고요. 네. 뭐 그냥 뭐 연유가 있나요? 연휴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랠리 자체가 AI 업계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랠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 전망 자체를 좋게 볼 수가 없긴 하거든요. 정말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나눠서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철저하게 지금 환경이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체를 갖고 있고 네. 혹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쏘진 않았지만 네. 당장 이제 스페이스X와의 연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반으로 그들이 진입장벽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지금 심지어 엔비디아까지도 팹리스 부문 AI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식적인 산업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들은 그렇게 완전 매력 있는 섹터는 아니긴 해요. AI 내부에서는. 네, 그게 이제 좀 유일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들 업계 내부에서 어쨌든 B2B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나마 일반 B2C 대상의 사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롱런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장기 계획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알겠습니다. 하이리턴 많네요. 맞네요. 너 차트만 봐도 보이지 않았나요? 이게 그 하나 특징이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전년도에 한 100조 매출을 찍었다고 볼게요. 그래서 100조 매출을 찍었을 때 다음에 엔비디아가 바로 200조 매출을 절대 못 찍어요. 네. 이거는 사업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수주를 주는 TSMC나 기타 파운더리 생산 업체들이 네. 갑자기 증설을 2배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에 1조가 났더라도 다음에 10조가 날 수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 왜냐 유저들한테 그만한 인기를 가지면 10조가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유일한 장점이자 주가 펌핑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진입 장벽이 쳐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산업들보다 진입 장벽은 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고 그 돈을 버는 걸 보고서 이제 추가 주자들이 한두 명 들어올 때마다 미래에 개런티되는 매출이 탁탁 깎이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이렇게. 확확 와닿네요. 맞아요. 쏙쏙 네. 들어오네요. 역시 이렇게 티답게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빅베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장안의 화제 오라클입니다. 네. 네, 미국과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틱톡의 매각 시한도 3개월 연장이 돼서 12월 16일까지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투자자들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만 중국 주주가 소유를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등을 포함한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통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핵심 기술인 추천 알고리즘도 미국 라이센스를 받아서 별도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도 오라클은 지금의 클라우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라클은 수년 전부터 틱톡에 미국 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는데요. 간밤 이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오라클 주가가 장중 약 5%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국 틱톡의 소유권은 분산이 됐지만은 실질적인 운영과 그리고 또 핵심 기술은 오라클이 장악을 하게 된 셈인데요. 앞으로 오라클의 행보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또 오라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국과 중국의 틱톡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오라클이 매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근데 안정적인 수익으로 따지면은 네. 원래 오라클 기존 사업부들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네. 물론 이제 틱톡의 어떤 광고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속 따박따박 꽂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요 사업부 중 하나를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라클이 오히려 B2C 사업을 잘 안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2C 전면에 좀 나설 수 있는 측면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더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틱톡을 통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의 틱톡은 중국의 영향력 그냥 그 자체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유저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힘으로 많이 대통령이 특히 일기 때 됐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SNS의 파워를 절실하게 잘 알고 있고 그만큼 SNS 중독자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안 자잖아요. 그쵸. 네. 뭐 본인이 직접 다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비중이 줄었겠죠. 치는 것 같아요. 또 막 대문자를 많이 쓰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 핸드폰에 확실히 깔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남의 폰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만큼 SNS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도드라지고 있는 게 SNS 핵심 오너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당선주자 혹은 이제 본인의 정책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점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그나마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기관들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틱톡 같은 기업들은 중국이 말 그대로 개입을 하려고 하면 왜 못하냐? 라는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트댄스가 뭐 본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로케이션도 있고 막 이런 회사였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냥 간접 지배 형태를 위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로케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우인이라는 이제 중국 사업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우인에 대한 통제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틱톡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네. 이건 근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의 SNS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네. 네, 막을 수가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좋아하고 퍼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통제력을 갖게 됐다라는 면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내부의 SNS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인지도 혹은 이제 파워가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라클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오라클도 이제 틱톡 관련 사업부를 키우긴 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뭐 중국이 여기다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매출을 획득하는 면도 뭐 추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적인 매출들을 장기적으로 그냥 고정 고객으로서 확보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있고요. 다만 틱톡 자체가 유저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대비해서는 미국이 통제하진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속을 탈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쇼츠를 도입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틱톡을 잡으려고였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틱톡 잡으려고였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팔로워의 규모나 이 마켓의 규모나 틱톡이 아직까지도 성장세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당분간 틱톡을 확보했던 그 가격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매출 파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을 할까요? 틱톡 계정이 오피셜 계정이 제가 있는지까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사실 틱톡에서 워낙 이제 많이 짤로는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사실 본인에게 친화적인 인물이 틱톡의 오너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SNS 내부에서도 통제되는 언어들, 워딩들이 있어요. 네. 통제되는 것들에 대한 코딩들이 있는데 그 코딩에 대한 제한을 오너가 해제해 줄 수 있느냐 혹은 해제해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노출 빈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통제하는 거랑 똑같은 로지가 아닌가요?
중국은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상대방에게 비난이 될 수 있는 걸 뭐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중국은 자국의 뭐 정치적 관련된 거는 검색이 그쵸.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들이 분명히 이제 중국은 아예 적극적 개입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너가 적극적 개입을 했다가는 또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떤 SNS에서는 관세라는 워딩 자체가 노출 빈도를 높지 않게 설정하는 AI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키워딩을 전부 다 막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부에 해가 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네. 이게 오라클은 그러면 되게 저는 이거 같아요. 항상 아까도 좀 전에 네. 우리 외자클럽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B2C를 거의 안 한 기업인데 네네네. 이걸 하게 되면 거의 클라우드 매출은 B2B이지만 네. 틱톡을 통해서 거의 이제 B2C에 가까워지는 그쵸. 그런 컨셉이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될 수도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중한테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오라클도. 왜냐하면은 AI라는 어떤 무기 자체는 이제 본인들의 엔진도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네. 그 고객 클라이언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인들도 다 이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들이 또 다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으로서 일반인과도 접촉을 닿을 수 있는 루트가 반드시 좀 필요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가지고 XAI를 도입시키면서 그런 장벽을 내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인트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한 몇 년까지는 안 갈 거고 한 1년 반 정도 이내로 틱톡을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AI 창구로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라클은 안 좋은 뉴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SNS에 대한 오너가 네. 어떤 적극적이든 좀 비적극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걸 승인을 해주니까 원한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원치 않았더라면 승인을 안 해줬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주가의 흐름으로 좀 되돌아가 본다라면은 골드만삭스가 TP를 기존 195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틱톡까지 품는다라면 하이브리드 빅테크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 고점이 345달러고 현재 주가가 약 308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TP의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TP를 보면은 저점은 약 190달러, 최고 TP는 한 41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골드만은 한 중간 정도인 310달러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 주가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대폭 상향 조정한 거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오라클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몰고 있는데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나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만약에 AI 랠리가 장기적으로 가다가 뭐 무너지는 시점이 됐을 때 같이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던 애널리스트 보고서상의 가격들이 뭐 405, 410 이런 가격들은 그냥 충분히 다 장기적으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한 5년 뒤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성장 파일을 그려놓고선 봤을 때 이제 여러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네, 뭐 아마존도 있고, 뭐 그다음에 MS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분야 AI 붐을 타고선 클라우드 분야 매출 성장률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오라클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존 기성 클라이언트들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도 지금 하나의 싸움의 척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의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MS나 뭐 그다음에 AWS 같은 기업들은 물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IT 기업이에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트래픽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AI 분야에서 트래픽이 막 증가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그 그래프가 막 갑자기 막 한 해에 100%씩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메타라는 기업이 뭐 5억 명이 쓰고 있는데 다음에 갑자기 10억 명이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유저가 이미 거의 맥스값까지 와 있는데 네. 더 증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오라클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데이터량들이 다 대부분 정말 로우 데이터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네. 그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AI화로 다 돌리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AI를 관심 갖는 정도인데 벌써 이 정도 매출 캐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제 추후에 그 클라이언트들을 전부 다 AI 데이터화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네. 오라클이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5대 클라우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들을 이기려면은 변수로는 뭐 알리바바나 완전 이제 중국 기업들 네. 그동안에 AI 분야나 뭐 클라우드 기업이 제대로 글로벌화를 못했던 그런 이제 중국의 몇 클라우드 정도나 이제 오라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지 성장률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오라클 살펴봤고요. 저희 옥둥이 분 중에서 땅비니님께서 윤진형은 진짜 ETF를 만들어야 된대요. 티커 TTT로요. 어때요? 티커 TTT. 마음에 드시나요? 저 얘기 맨날 올라요. 아, 그래요? 처음이 아니시군요. 네, 맨날 올라옵니다. 근데 들으신 네. 얘기인데 또 웃으시네요. 좋으신가 봐요. 아니, 보통 언급이 잘 안 됐거든요. 이제 다른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조용히 아유, 암묵적으로 저희 옥둥이 묻어가는데 분들. 네. 여기서 TTT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네요. 저희가 이제 네. 인덱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원래 이제 인덱스 다음 단계가 ETF 출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해외 운용사들이랑 같이 해서 ETF들 출시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도 한 2년 내로 출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럼 TTT? 미리 선점하셔야 되는 거 아니 뭘로 맞춰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한번 좋은데요?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원호님께서 아. 저희 옥동이 분 중 한 분인데요. 신월 팀장님 팬이라고 네. 슈퍼챗을 또 2,000원 보내주셨어요. 아, 제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대 내 친구. 아 친구분이시군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 오늘 옥둥이로 합류했나 봅니다. 저희 계속해서 옥둥이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기다리던 시간이죠. 세학개미 매수 상위 톱 2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테슬라, 펠론티어는 상승한 반면 또 엔비디아는 두 계단 떨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드디어 네. 1, 2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변화가 조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도록 공고했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1위 자리를 내놨고요. 그쵸. 네,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결국에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픈도어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픈도어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픈도어에 대한 관심 역시나 좀 높은 상황에 있고 네.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오픈도어가 지금 그 시장에서 증시에서 되게 좀 거래량도 많고 주가의 상승 여력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역시나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11위에서 20위는 역시 좀 변동성이 비교적 많이 보이는데요. 네. 브로드컴, 로빈후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서클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어제 서클을 좀 다뤘었는데요. 네. 서클이 이제 테더하고 경쟁이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의 산업은 확장되겠지만 서클이 그 IPO에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번에 반등을 했다라는 점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서클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맞아요. 순위권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마소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위에 자리하고 있는 아이온큐가 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아이온큐는 뭐 어렵지만 네. 항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그쵸. 가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대표님 먼저 테슬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이 테슬라 오랜만에 네. 1등
네.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네바다주에서 테스트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특히 또 네바다주를 보면 로보택시 운행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좀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말까지 미국 절반 지역의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절반이나?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번에 한번 이제 사고 건수가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려처리까지는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문제시 됐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서비스 상용화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두나 웨이모 대비해서 기술력이 부족하냐 그거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네. 비슷한 셋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실질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정말 소수점 몇 자리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의 이제 사고율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승인 처리를 해주고 공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운행 처리를 해주는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이게 중요해요. 정말 사고율이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건 상용화가 불가능한데 정말 이제 미국 내 사고율 그것도 이제 좀 적극적인 낙관적인 전망치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차량이 실질적으로 그 사고율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네. 판단하는 시점부터 당연히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상용화가 그만큼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못하면은 사실 중국보다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막 일론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랑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미뤄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도입을 할 거고 뭐 반상용화 얼마 정도까지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이 모든 행보가 사실 이제 본인의 보상안이 나오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정말 그만큼 따라올 거냐와 주가가 오를 거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번 주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경제방송들 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상안이 마련되고 나서부터는 일론 머스크는 주가 펌핑에 있어서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만한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이전에 도지코인 부분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대부분의 테스트를 좀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대놓고 본인의 테슬라 주가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SEC한테 걸려요. 네. 근데 이제 도지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했을 때 본인의 역량으로 인해서 얼마의 자금이 인컴이 될 수 있고 실제 시가총 펌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는 차원에서 도지코인을 좀 이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 펌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그걸 이제 능동적으로 좀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좋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1년 동안 되게 바깥 네. 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쵸. 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못 벌고 네. 이제 벌어야 되니까 네. 자기 보상하라고 함께 같이 네. 한번 가보자 이런 거 같고 그리고 또 되게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진짜. 트럼프가 슈퍼 천재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피드백이 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테스트했다라는 거는 다음 행보에 있어서 더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그렇죠. 사실 항상 매번 방법론을 찾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가 흐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뭐 특히 우리나라 CEO들 같은 경우는 좀 못하는 편이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펌핑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추가적인 프로핏을 네. 긁어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펌핑 재료가 돼요. 옵티머스처럼 로봇 형태로 오. 구현된 물리적 AI. 사실 됐어요. 옵티머스가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가장 잘 끌어올려주고 있는 요인이긴 해요. 아 그래요? 자율주행은 지금 문제가 이제 중국의 바이두 같은 기업들한테 밀릴 가능성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전보다는 그 주가 펌핑으로서의 재료로서의 효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이전에는 이제 특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때 주가 펌핑이 가장 핵심 재료였죠. 네.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계속 그게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재료로서의 희망은 많이 떨어졌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옵티머스가 가장 이제 주가 펌핑 여력이 가장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 사례로 보실 수가 있었던 게 이제 네. 테슬라 다이닝
내부에서 옵티머스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이 짤로 되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사실 다이닝조차도 그 짤을 만들기 위한 욕적으로 좀 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허.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옵티머스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현장에서 당장 도입을 해도 현재 산업 분야의 거의 50%가량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치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약간 뭐 느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정밀도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네.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의 50%가량의 산업 분야는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기술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 테슬라 주가를 가장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가 펌핑 재료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옵티머스가 이제 또 주가 펌핑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뭐 또 매 방송마다 여쭤보긴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이 투자 전략도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 가장 M7 중에서도 주가 상승 퍼센티지 자체는 굉장히 좀 낮았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S&P나 나스닥의 인덱스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 자체가 하이밸류랐던 점은 분명히 이제 맞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이제 하이퍼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M7의 평균값도 못 따라가는 게 정말 말이 되냐. 네. 어쨌든 자본은 쌓이는 만큼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동안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것이 시장 투자자들의 네. 관점이었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자금이 쌓이면 적어도 S&P 나스닥만큼은 따라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나스닥과 S&P를 그동안 하회했던 그 퍼센티지만큼은 계속해서 끌고 가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지금부터 구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홀딩하셔도 되겠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정말 이제 주가의 나스닥이나 S&P의 향방에 그냥 달려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밸류 부담이 타 네. M7 대비 좀 적다. 네. 조금 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밸류 부담으로 따지면은 테슬라가 가장 안 좋은 게 맞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 대비해서는 안 좋은 게 맞고 네. 기술 가치까지 고려했을 아. 때로 따지면야 당연히 높게 평가하는 네.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의 이제 상승세는 그냥 정말 인덱스 평균 상승세를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에 대한 정말 자본 유입에 대한 부분이라서 아. 약간 측면은 다르긴 합니다. 약간 측면들을 약간씩 좀 다른 네. 측면들을 봐야 되군요. 네. 네. 이렇게 살펴봤고 네. 다음은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신 아이온큐 아이온큐.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온큐가 최근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10억 달러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가도 올라갔고 아이온큐의 그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제2의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양자 네. 컴퓨터 자체가 AI 칩처럼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해요. 앞에 잠깐 나왔던 이제 에이전틱 AI에 대한 부분과 사실 연결되는데 뭐냐면 에이전틱 AI의 가장 핵심은 결국엔 추론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꾸 AI에서 추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지금 AI, 챗GPT나 이런 걸 볼 때 자꾸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딱 네. 대화를 딱 봤을 때 아, 왜 이건 방향 토픽을 못 잡냐? 하고선 내가 계속 수정해주는 작업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아마 써보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항상 느끼실 건데 내가 의도했던 것 같이 답변이 달라. 라는 그 상황. 네, 그게 이제 추론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추론 능력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갔네? 혹은 내가 이제 의도했던 것에 더 가장 핵심을 잘 짚고 있네. 마치 이제 일론 머스크랑 대화 한마디를 해도 일론 머스크가 더 핵심을 잘 짚을 거잖아요. 일반인들 대비해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하는 그 추론에 대한 능력. 그게 핵심인 건데 사실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지금 이제 LLM들이 벌써 이제 성장세의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핵심이 이건데 추론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못 잡아낸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근데 인간보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AI는 더 똑똑한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하냐? 인간은 사실 생각을 양자적으로 합니다. 네.
이게 굉장한 큰 차이점이거든요. 아, 저희가요? 네, 양자적으로. 저희가 인간 저기 AI신가요? 아,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처음 이 얘기를 얘기했던 게 이제 옛날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양자역학의 대가가 있었어요. 아, 파인만.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했던 분 중 하나인데 인간이 이제 양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뇌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이제 세포들과 생각들 자체가 어쨌든 이제 분자와 원자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자체도 다 병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 병렬적 움직임을 통해서 분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다변수 상황일수록 인간이 유리해지고 옳은 방향을 찾아내는 걸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AI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리고 단 2명만 있어도 이거 잘못했네라는 거를 2명이 공감할 정도로 알아요. 네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병렬적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양자역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AI 다음 단계 AG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SI라고 하는데 AGI의 단계부터는 인간의 지능과 동급 혹은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인간과 동급이 되려면은 이 양자역학적인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는 그냥 단순 컴퓨터식 계산으로는 데이터를 정말 대량으로 끌어서 그 중에서 고르는 확률만 높일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추론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아, 그럼 답을 구했을 때 네. 아, 얘 왜 이렇게 답답해? 이 말 네. 계속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결국 양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네. 이제 AI 업계의 판도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 아이온큐나 양자 컴퓨터들이 중요도가 확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아이온큐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또 마지막 남은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은 처음 다루는데요. 메타입니다. 네. 메타가 커넥트 2025 행사를 앞두고 신형 스마트 글라스를 실수로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레이벤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레이벤 하면은 또 제 학창 시절 때 유행했던 선글라스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유출된 영상 속 기능이 좀 놀랍다고 해요. 어떤 기능이 유출됐죠? 네, 오른쪽 렌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전투기 조종사처럼 길 안내, 날씨,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안경이 작은 화면이 되는 셈인데 영화에서만 본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조작은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손목의 근전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 착장을 해서 네네. 밴드를 활용하고요. 손목에 착용한 밴드가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서 글자 입력,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진짜 영화 속 기술이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 이 메타가 이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애플이나 구글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아, 레이반 또 이렇게 레이반을 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이 신형 스마트 글라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이 포스트 스마트폰 기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저희 때는 라이방이라고 했습니다. 라이반이었어요? 라이반은 어디 사투리 아닌가요? 아니, 라이방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되게 웃기는 건데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 그 과학 영재 쪽 클래스를 막 하면서 이렇게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양자 아, 이런 양자하는데 아니 아, 그쵸, 그래요. 그쵸. 처음 들어본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올림피아드 나오고 이럴 때 오. 보통 이제 영재원 그런 데서는 논문 같은 걸 쓰게 해요. 논문이나 이제 그런 것들 특허 이런 걸 출시를 하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2007년도였나요? 그때 그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이제 특허 관련된 거로 막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가지고 네. 스마트폰 이후에는 손보다 더 가까우려면은 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로 가겠다라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스마트 글라스들이 이제 구글도 내고 뭐 계속해서 내면서 다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애플도 네, 사실 네. 내고 나서 좀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성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편하다고 느끼는 그 행동 양식이 눈이 맞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메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손목에다가 컨트롤을 넣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하다라고 느낄 때는
눈보다는 손에 가까울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옵티머스를 잡고 이제 손 개발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류는 손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능과 모든 게 발전했고 그 편의성과 도구 활용 등등으로 다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활용을 할 때 편하다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그냥 눈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손과 가까울 때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TV를 본다고 하더라도 TV가 단순히 눈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TV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컨트롤하기 쉬운 리모컨이 되고 손으로 컨트롤하기 쉽고 터치만으로도 이게 움직이기 쉽게 움직여지고 이럴 때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노트북도 터치패드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노트북을 손으로 쓰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달린 걸 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 하나여가지고 어쨌든 아이웨어를 통해 가지고 메타가 뭔가 본인의 메타버스를 확장하는데 사용은 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건가는 아니다라고. 메타의 메타버스를 위한 도구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딱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 글라스는 네. 또 다음에 또 여러 얘기 이런 역사와 과학 네. 얘기까지 해주시면 또 한번 짚어주시고 네. 요 메타가 루이지애나 주에 세계 최대 규모 하이페리온 건설을 하는데 약 10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네. 네. 메타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 이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AI 시대에서 스마트 글라스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플이나 구글 플랫폼도 통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인프라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를 많이 두고 있는 건가요?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 아, 사실 그래요? 클라우드가 아님에도 유일하게 칩셋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이에요. 메타가요? 네, 네. 근데 메타가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뻘짓을 한 몇 번 더 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갔을 때 메타는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냐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이 어쨌든 기업의 하나의 사명처럼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걸 만들기 가장 좋은 거는 AI들을 동원해서 일반인 모두가 컨텐츠들을 3D로 만들고 그다음에 게임도 3D로 쉽게 만들고 이 환경이 된 상태 이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AI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3년 정도 지나면은 일반인들 누구나 컨텐츠를 3D로 만들려는 활동을 시작을 할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때가 됐을 때는 메타는 공격적으로 가장 많은 시총의 성장을 거둘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뭐 한 1, 2년은 그런 식으로 뭐 본인들이 다른 AI도 따라해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네. 할 거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어쨌든 글라스도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뻘짓도 조금 있는다고. 네, 기대가 합니다. 되네요.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 우리 모두가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글래스를 쓰면서 할수 미래를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딱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삼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그 유니버스로 가는 게 메타 어. 입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기회. 아, 네, 그런 환경이 알겠습니다. 구축되면 메타가 되게 빛을 발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좋네요. 네, 이렇게 또 메타 얘기로 마무리로 또 오늘 미주픽을 마쳐야 네.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TTT 활약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